방송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비하인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1332회) 방송을 제작한 정재원 PD고요. 우리 사회 제도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내가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약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룰을 지키고 먹고 살았을 때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사회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구나, 지금. 사회 안정망 바깥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현상들을 포착하게 되면서 약탈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한국 사회를 바라보자 라고 해서 청년들에 대한 약탈과 노인들에 대한 약탈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자고 하게 된 것이고, 불법 대출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특이하게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20, 30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채업자 이런 거 생각하면 한 50대 막 이런 사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빌리고 또 빌려주는 사람들로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청년들이 이 세계에 발을 들이는 문제와 불법적인 빚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문제였고요. 이번 방송에 대한 그알이 반응들이 꽤 네네. 뜨거웠어요. 평소 비하인드를 저희가 준비할 때보다 댓글이 진짜 훨씬 많이 달렸는데, 애용님이 네. PD님 위험하진 않으실까 걱정입니다. 항상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PD님을 걱정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네네. 그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희 프로그램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또 알려야 될 현장들을 알려왔으니까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또 저희는 또 이런 거 오래 해온 사람들로서 갖고 있는 노하우들, 그런 위험을 피하고 하는 노하우들이 있는 거니까 최대한 좀 안전하게 움직이면서도 좀 현장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방송 준비하면서 대출업자와 관련된 사람들 많이 만나셨는데 네네. 개인정보 유출이나 다른 위협을 받으시진 않으셨는지, 그 방송을 보면은 잠입 취재 하루 만에 그 취재 소식 펴졌잖아요, 사실. 네네. 저희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만드는 정재원 PD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대출 때문에 연락드렸... 번호는 왜 바꾸셨어요? 네? 번호 바꾸신 거 아니세요? 아닌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PD님? 일단은 어떤 그 이후에 뭐 직접적인 협박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의 개인정보가 이 업자들한테 알려지고 그게 뭐 공유가 되고 어떻게 좀 이용되고 그러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쉽게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관찰하고 전달을 세상에 알렸을 때 그때 이제 사실 공권력이나 뭐 정부에서나 뜨끔하고 어떤 단속이든 적발이든 뭐 처벌을 강화시키는 거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그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알렸을 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때 저희가 위험을 감수하고 알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 사기를 해야 하는 다른 업체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롯데이라는 업체를 취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전 취재를 쭉 해봤을 때 의정부 지역의 제보가 특히 많이 왔어요. 의정부에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된 과정이 뭐냐면 다단계 같은 과정인 거예요. 이게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송에 담았지만 저희가 카페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듣던 사람이 이번에 취재하는데 그 대구 후배들이 좀 아세요? 저 많이 알죠. 어떻게 아세요, 그걸? 저도 4년 전에 의정부의 그 나이대 청년들이 정말 지나가다 물어보면 다 알고 있고, 실제 일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해봤다 정도가 되니까 거기서 일하는 게 특별히 나쁘거나 낯선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종의 이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 바깥이나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당기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정부 쪽에 있는 굿데이라는 업체를 중심으로 취재를 해보게 된 겁니다. 네. 의정부는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굿데이라는 데가 의정부에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노원에 시작을 했었는데 서울도 힘들지만 서울 바깥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더욱 일자리도 없어지고 아르바이트라든가 혹은 뭐 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질이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굿데이라는 업체 입장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뭔가 좀 미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청년들이 쉽게 이런 데 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것 말고는 다른 탈출구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에 손을 잡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울보다는 조금 벗어난 경기도 외곽 쪽에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난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의정부로 왔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인력 수급이 좀 더 원활했다. 노원구에 있었을 때 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보다 의정부 쪽에서 내려와서 취업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서울에 회사가 처음에 있었는데 다 의정부 동두천에 사람이 출근을 하니까 아 그럼 사무실을 거기로 옮기자라고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얘네들이 본거지를 의정부로 만들게 되는 측면들이 동시에 있었고, 개개인적인 어떤 측면에 굿데이라는 데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의 측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이 더 많은 도시에서 굿데이라는 암세포가 자라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굿데이에서 대출 사기로 행하는 방법이 저희 방송에서는 자산론이라는 방법이 소개됐잖아요.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취재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된 수법이 있을까요? 이게 일단 자동차 대환대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충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완벽한 거짓말이고 사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내가 급전이 필요하거나 혹은 지금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저금리로 갈아타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도권에선 빚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싸구려 중고차가 있는데 이걸 당신이 3천만 원 주고 당신이 사가지고 사면 이거를 우리 금융 전산망에 당신 자산으로 등록을 해 놓겠다. 그러면 당신의 신용 등급을 올려준다. 왜냐면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당신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왜 속냐면 이 사람들이 전화를 걸 때 이미 자기들이 무슨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자산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개월 사이에 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일을 이 피해자가 하도록 유도를 한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게 만들거나 혹은 실제로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었는데 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는 어떤 행동을 이 피해자가 했다고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사기인 거죠. 자동차 대환대출 사기에서는 이게 수수료를 떼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차를 3천만 원 주고 사게 만든 다음에 그 대출 차익을 얘네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사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개피라는 게 있는데 소개 플러스 FEP라는 그러니까 무슨 P라고 얘들이 이름을 붙여요. 수수료를 떼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P라는 단어를 붙여서 소개피, 자동차피, 부동산피 막 이런 P라는 단어를 이런 수법에다 붙이는데 소개피는 뭐냐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 한테 당신이 신용 괜찮아서 하나만 데려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당신한테 대출을 실행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데려온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명의로 돈을 새롭게 빌리는 거예요. 일종의 보증이다, 새로운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증 같은 거 이제 없잖아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믿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대출을 처음에 도모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한테 선의로 자기한테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이 갑자기 빚쟁이가 되어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수법들이 되게 교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들이 이런 걸 그때그때 업데이트하고 인지할 수 있는가?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던지시잖아요. 근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피해자들이 각성하는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령 새로운 수법에 대한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처벌이 약하고 단속이 약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낸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피해자들이 각성이 아니라 이 불법 금융시장을 단속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허술하냐면 일단 금감원이 금융감독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잖아요. 금감원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는 있냐. 뭐 신고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권한이 있지 않고 지자체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자체에서는 얘네들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범죄가 저지른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미수범죄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범행이 일어났을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그걸 포착을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데 포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또 개인 신상을 포착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찰에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지금 코인 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게 좀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걸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성 경찰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범죄는 계속 수법을 진화하고 있는데 경찰은 너무 사건이 많거든요. 정리해보면 금감원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지자체는 본인의 능력이 없다고 하고 경찰은 사건이 너무 많고 전문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서 이 범죄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은 그 안전망의 경계에 있다가 넘어오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거고 처음에 이게 불법 대출인 줄 알고도 그걸 빌리게 된 사람한테 책임이 있겠지만 저는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이 불법적인 금융을 제한하고 단속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이 금융당국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신고가 과거에 들어갔던 어떤 케이스가 있었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의정부 경찰에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 신고한 사람이 그걸 취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를 만난 그 사기꾼 중에 한 명이 순순히 인정을 한 게 뭐냐면 환불을 해주는 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토로를 하잖아요. 그 환불을 해주는 자체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면 그중에 극히 일부에게 환불을 해줌으로써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 나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신고를 심지어 했던 사람도 신고를 취하고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우두머리들을 만나서 보면 얘는 더 이상 환불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들도 상담을 해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은 환불을 기다릴 때가 아니고 이 피해 사실을 일시에 신고를 바짝 해서 수사기관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될 때고 빨리 얘네들을 대규모로 잡아들인 다음에 더 이상 공모를 하거나 범죄 사실을 감출 만한 여유를 주지 말고 바싹 다 잡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얘네 자산을 압류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그걸 통해서 사실 피해 보상을 받아야지 지금처럼 신고를 미루는 식으로는 수사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를 하고 지난주부터 좀 바삐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가능한 빨리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댓글에 이번에 네네. 가해자를 옹호하는 방송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네네. 이런 의견에 대한 PD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비하인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커뮤니티,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도 거기에 대한 PD의 생각은 뭐냐라고 많이들 여쭤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가해자들의 시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찾아 차단하는 것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접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게 대부중개업이라는 거예요. 대부중개가 원래 합법입니다. 등록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합법이고, 김진성, 이태훈, 최민서라는 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인터뷰했던 굿데이에서 일했던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 정도는 대부분 선을 넘지 않은 식의 영업을 했던 사람들로 보여지고, 본인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당장 갚아야 되는 빚도 크고, 생활이 굉장히 급박하게 어려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삶의 위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반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이 일단 당장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를 해봤던 건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쉽지 않았던 와중에 이 정부의 되게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굿데이라든가 대부중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지 말고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면 돈을 상당히 쉽게 벌 수 있다라는 말에 손을 잡게 된 거,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누군가에 대한 가해자가 됐던 건 사실이지만, 가해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 여기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유입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경제범죄를 치는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어떤 일진 출신의 범죄자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중에 생활고를 겪던 어떤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되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피해자였다가 가해자였다가 피해자가 되는,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한테 화살을 그 개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이런 제도를 마련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비판을 하고 먼저 압박을 해야지만 문제 해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비하인드를 보시는 분들이라도 개인을 탓했을 때 해결되는 문제의 크기와 우리가 제도나 여론을 압박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문제 해결의 크기가 훨씬 더 뒤쪽이 크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조명을 앞으로 쭉 해가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 사회 제도나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방송에 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좀 정부도 움직이고 사회가 좀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회차도 그렇고 다음 회차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좀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고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게 됩니다. 언니가 나 딸로 입양했지? 나 딸로 입양해서 기분이 어때, 언니? 이게 하나님 돈이 많게 250원이라더니 딸로 해놨다며. 하나씩 돌아가시면 뼈부자 되버렸네. 구속이 요양을 하는데 자격증만 달더라고. 이상하게 일에 저질러는가 봐. 아픈 노인네인데 돈을 못 사고. 혹시 맞으시죠? 입양까지 얘기는 맞아요?